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이 5에서 7%가량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서 해외 물건을 팔아도 돈을 적게 받아야 되고 매출 감소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전자제품의 첫 번째를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과정.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더 이상 받질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올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동차가 안 팔리고요. 전자제품이 안 팔리고요. 핸드폰이 안 팔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 삼성전자는 늘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소비 부분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받아요. 치명타죠.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어차피 지금 안 사도 올해, 내년에 천천히 사도 돼요.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면 1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악화될 시기가 작년 말부터 올 초란 말이죠. 시작점이에요. 2분기 때 떨어지고 3분기 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보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 달러가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이 외국인들이 한국 돈을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는데 그 중에서 삼성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관점은 매우 단기적인 거죠. 지금 사서 다음 주에 파시는 분들에게 이게 호재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1년, 2년씩 이렇게 길게 몇 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악재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단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셔서 천천히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차피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실업이나 실적이나 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1년, 2년씩 계속 들고 가실 분들은 한번 올해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조금 올라가면 영영 올라갈 것 같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1년도부터 천천히 주장했던 내용이 미국의 붕괴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미국의 채무 불이행 위기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밋 앨런 재무장관은 미국 부채가 오는 19일 법정 한도인 3경 8,800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부채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어야 말이 안 되죠. 미국의 부채는 삼성전자의 100개의 크기고요. 금리 5%로 계산해보면 1년에 감당해야 할 이자가 2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 금액이에요. 2천조 원이면. 미국은 매년 이자 감당에 허덕이고 빚과 이자가 줄기는커녕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이자로 내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사채업자들이 이자로 돈 버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자가 3천만 원이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것은 빌려서 갚아야 되는데 이자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막 300만 원을 버시는데 막 100억짜리 오피스텔에 사시는 거예요. 한 달에 막 관리비가 몇백이 나오고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러니까 빚을 져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월세를 납부하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침체가 오면 침체가 아니라 몰락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나라가 잘 굴러갈 때는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잘 나갈 때 기준이에요. 기업들이 잘 나가는 시기는 21년도가 마지막이에요. 22년도부터는 미국이란 나라가
대형 위기가 시작된다는 얘기고요. 미국은 나라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졌을 때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3경 8,800조 원의 부채가 있고 법을 개정해서 이 한도를 또 늘릴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가 오는 건데 국가 부도의 날이 오는 거죠. 국가 부도의 날이 언젠간 올 거예요. 왜냐면 이자 부담에 지금 허덕이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지금 자폭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자니 해외국들의 자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 폭락을 방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사실은 물가를 잡는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물가보다는 달러 폭락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도 어차피 물가가 안 잡혀요.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언제 몰락할지 예상하고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달러가 혹시나 1,000원이 깨지는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1,100원 구간이 깨지는 것부터 시작될 거예요. 혹시 달러가 폭락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미국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연방 부채는 대략 3경 8,400조 원으로 정부의 조치로 버텨보겠지만 의회가 혹시나 손을 놓으면 올해 6월 이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게 앨런 장관의 설명입니다.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진 2011년 3분기에 미국 연방 부채는 1경 8,300조 원이었고요. 그 이후로 수차례 한도 증액을 해서 현재 부채는 2배 이상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감당해야 될 돈이 2배나 불어났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가 달러가 폭락하니까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자폭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 달러 시세가 폭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는 올렸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요. IMF 때도 사람들이 대비를 못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대비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얘기에 속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과거에서 보면 늘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번에도 속겠어? 이런 생각으로 현실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번에도 속아요. 지금 미국은 부채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로에 가까우니 미국 입장에서도 한도를 늘려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국채라는 게 뭐예요? 차용증이잖아요. 차용증. 국채를 발행해서, 차용증을 발행해서 한국에게 팔아먹고 10년 뒤에 갚을게 돈 내놔. 일본에게 팔아먹고 10년 뒤에 갚을게 돈 내놔. 중국에게 돈 빌려줘, 차용증 줄게 하면서 10년 뒤에 갚을게 하면서 빚이 계속 늘었죠. 이자 감당을 해야 될 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빌릴 땐 좋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역시도 자기 임기 기간 안에는 국가를 성장시키죠. 공격적으로. 그래서 공격적으로 돈을 찍어요. 왜? 그 부채는 다음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 내가 감당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한국한테, 일본한테, 중국한테 국채라는 차용증을 주면서 돈을 빌려갔잖아요. 대체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요? 못 갚습니다. 이자도 이제 앞으로 못 갚아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감당해야 될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이게 지금 저금리였을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기준금리가 제가 볼 때는 7%는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자폭하는 거예요. 현재 월가에서는 달러화 위기론 보고서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21년도부터 주장한 미국의 몰락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빚더미에 허덕였던 영국이 미국에게 패권을 뺏겼듯이 현재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이 비슷한 과정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3,2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500명의 인력을 감축했는데, 이날 감원은 핵심 부서인 기업금융과 글로벌 마켓 부서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이루어졌고요. 모건 스탠리도 전체의 2%인 1,600명을 감원하고 있고요. 구글 계열사인 베릴리 역시 직원 200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HSBC도 최소한 200명을 구조조정할 것으로 보도되는 등 월가 전반이 구조조정 한파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감원을 가장 많이 한 곳은 IT 분야고요. 전년보다 650% 증가한 97,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메타 역시 지난해부터 전체 직원의 13%인 11,000명 감축을 발표했고요. 아마존은 올해 초 18,000명의 직원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중고차 소매 업체인 카바나도 최근 인력의 12% 감원 방침을 밝혔는데요. 작년부터 약 4,000명을 감원 중에 있습니다. 미국 최대 주방 욕실 업체인 비욘드는 전국의 150개 매장을 폐쇄하고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상장사 중 35%가량이, 그러니까 10개의 업체 중 3곳이 번 돈으로 이자를 못 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작은 규모의 코스닥 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롯데케미칼이나 넷마블 같은 기업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현금 부자로 손꼽혔던 롯데케미칼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지난해 3분기까지 3,6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연 3%에서 11월에는 5.6%로 대략 이자가 2배가량 올랐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시차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년도는 기업들이 전부가 다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단 0.1%만 올라도 좀비 기업들이, 파산할 기업들이 많아진다. 그나마 이제 롯데 같은 기업들은 그동안 번 돈이 많기 때문에 번 돈을 까먹는 개념이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로 인해서 파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직자 열풍이 올해는 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가장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이 시장은 폭락하기 전에 아주 고요해요.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로 몇 달을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갑자기. 이 코로나19 때도 폭락이 어떻게 왔냐? 갑자기 폭락을 했죠. 시장이 그냥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갑자기. 폭락은 항상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요. 자고 일어나면 와요. 갑자기. 그래서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대비가.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